백제는 교과서 속에서 한반도 남서부의 왕국으로만 기억됩니다. 하지만 중국 정사 곳곳에는 대륙까지 진출한 백제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못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단순한 전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친 진짜 역사일까요? 송서와 양서에는 백제가 중국 요서 지역을 점령하고 군을 설치했다는 놀라운 기록이 등장합니다.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직접 통치의 흔적일까요? 한 줄의 기록은 천년 후 역사를 뒤흔드는 불씨가 됩니다. 만약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백제는 단순한 반도 국가가 아니라 동아시아 해양을 장악한 제국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제국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당시 백제는 단순한 육지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서해와 남해를 가로지르며 교류와 전쟁을 동시에 수행한 해양 제국이었습니다. 바다는 백제에게 장벽이 아니라 대륙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렇다면 교과서 속 백제와 정사 속 백제는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사료와 전장을 넘나들며 대륙 백제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송서 백제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구려가 요동을 점령하니 백제는 요서와 진평을 점령하였다. 짧은 기록이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는 교과서에 잘 등장하지 않는 충격적 사실입니다. 양서 역시 같은 내용을 기록합니다. 진나라 말에 백제가 요서 진평을 점령하고 군을 설치했다. 군을 설치했다는 말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는 단순한 무역소가 아니라 행정 지배의 흔적을 뜻합니다. 남사와 통전도 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심지어 통전은 그 위치를 현재의 유성에서 북평 사이라고 구체적으로 주석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서가 같은 내용을 적고 있다는 점은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기록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백제가 대륙에 군을 설치하고 지배했음을 뜻하는 걸까요? 한 줄의 글귀가 천년의 상상을 자극합니다. 양직공도 속 백제 사신의 모습은 눈길을 끕니다. 당당한 행렬과 장대한 복식은 단순한 소국의 사절단이 아니라 대국의 기상을 풍겼습니다. 사신단의 위용은 황제조차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드러냈고 백제가 대륙의 질서 속 핵심 국가였음을 암시합니다. 사료는 단 한 줄일지라도 그것이 군 설치라는 표현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는 행정적 통치권을 행사했음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백제의 존재감을 증명하는 강렬한 단어였습니다. 이 기록에 기반한다면 백제는 요서진평 일대를 직접 지배한 유일한 한반도 국가로 자리매김합니다. 그 순간 백제는 소국의 틀을 깨고 제국의 반열로 올라섭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는 백제가 자랑한 해양 네트워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백제는 한강을 중심으로 서해를 장악했고 이 바다는 곧 중국 남부와 직결되는 길이었습니다. 교역선과 전함은 동시에 달렸습니다. 바다를 제압한 자가 곧 대륙의 주인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장강 유역에서 발견되는 백제계 토기와 유물들은 단순한 방문 이상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는 깊은 교류를 보여줍니다. 무역과 문화가 함께 이동했음을 증명하는 물증이었습니다. 당시 바다 위의 전장은 곧 경제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백제는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네트워크를 동시에 구축한 해양 제국이었습니다. 무역선의 그늘에는 언제나 무장한 전함이 동행했습니다. 백제의 사신들은 장강까지 내려가 양나라 황제와 교류했고 그들의 뒤에는 항상 군사적 힘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외교는 힘의 균형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백제가 요서에 진출했다는 기록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해양 네트워크가 현실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징후일지도 모릅니다. 지도 위에 서는 실제 항로와 겹쳐집니다. 바다는 백제의 무대였습니다. 이 힘이 있었기에 중국 남조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온 백제의 깃발은 곧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기록들에도 불구하고 정설은 냉정합니다. 백제는 교류의 왕국이지 제국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류냐 지배냐 논쟁은 여기서 갈라집니다. 주류 학계는 말합니다. 군설치란 단순히 외교적 수사일 뿐 실제 통치의 증거는 없다고. 고고학적 발굴도 그들을 지지합니다. 군사적 흔적은 아직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한사학은 다르게 읽습니다. 군을 설치했다는 말은 분명한 통치의 증거이며 백제는 대륙의 일부를 지배했다고 주장합니다. 기록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논쟁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기록을 두고도 어떤 이는 교류로, 어떤 이는 지배로 해석합니다. 이는 단순한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역사관의 충돌입니다. 하지만 이 논쟁이 뜨거운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백제의 위상을 완전히 뒤집기 때문입니다. 소국이 제국이 되는 순간 역사는 새로 쓰이게 됩니다. 만약 교과서가 틀렸다면, 만약 백제가 실제로 장강 유역까지 지배했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힘의 균형은 근본부터 바뀌었을 것입니다.
정설은 신중하지만 반론은 더 자극적입니다. 그리고 대중은 언제나 더 큰 이야기에 끌립니다. 그래서 대륙 백제설은 끊임없이 소환됩니다. 결국 이 논쟁은 단순한 학문 싸움이 아닙니다. 백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상상력, 그리고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정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제는 문화 교류의 나라였다. 사신 왕래와 무역, 그것이 전부였다. 냉정한 결론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료 속 군설치라는 문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한 줄은 마치 무거운 그림자처럼 모든 논쟁을 흔듭니다. 사라지지 않는 증거가 상상에 불을 지핍니다. 만약 그 문구가 사실이라면 백제는 단순한 교류 국가가 아니라 대륙의 깃발을 꽂은 제국이 됩니다. 이는 곧 우리의 역사관을 근본부터 흔드는 선언입니다. 한반도 남부에서 출발한 왕국이 장강 유역까지 세력을 넓혔다? 그 순간 역사의 무대는 뒤집히고 동아시아 질서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나 확실한 고고학적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료와 상상 사이 백제는 여전히 미궁 속에 있습니다. 바로 이 긴장, 이 공백이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대륙 제국 백제설은 언제나 가장 극적인 논쟁으로 떠오릅니다. 역사와 판타지의 경계 위에서 말입니다. 만약 백제가 장강 유역을 지배했다면 고구려와 남조, 외국까지 포함한 동아시아 해양 세력 균형은 완전히 뒤집혔을 것입니다.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전함의 돛줄이 하늘을 가리고 해안성마다 백제 깃발이 휘날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고구려는 북방에서 백제는 남방에서 대륙을 압박하며 중국 남조를 양분했을 것입니다. 상상만으로도 긴장감이 감돌지 않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외국은 백제의 조공국으로 더 깊이 종속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동아시아의 주도권은 백제가 쥐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양 네트워크를 장악한 백제는 남중국해까지 세력을 넓혀 마치 바다의 제국처럼 군림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닷길을 누가 지배하느냐가 곧 세계를 지배하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자극적이고 시청자의 상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역사의 공백은 언제나 상상의 무대가 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백제는 더 이상 단순한 소국이 아닙니다. 제국의 후보로 재조명됩니다. 백제는 교류의 나라였을까요? 아니면 대륙의 주인이었을까요? 해답은 아직도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빈칸은 질문을 남깁니다. 정설은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교류의 흔적은 인정하지만 통치까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한사학은 여전히 외칩니다. 백제는 제국이었다. 그들은 사료의 한 줄에서 제국의 영광을 읽어냅니다. 사료와 상상, 정설과 반전 사이. 진실은 아직도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베일이 있기에 더욱 매혹적입니다. 미지의 역사일수록 끌림은 강합니다. 백제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는 단순한 학술 논쟁을 넘어 우리 정체성과도 이어져 있습니다. 역사는 곧 우리의 뿌리이자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교류의 나라였을까요? 제국의 주인이었을까요? 답은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역사를 다시 씁니다. 여러분은 어떤 백제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또 다른 논쟁으로 찾아뵙겠습니다.